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인 남자가 보여준 믿을 수 없는 행동 때문이었죠. 42살 일본 여성이 3년간 홀로 치매 어머니를 돌보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무도 손 내밀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폐 끼치면 안 된다는 일본 사회에서 그녀는 천천히 무너져가고 있었죠. 휠체어가 계단에 끼어도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른 척했어요. 혀를 차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 한국인 아저씨가 이사를 왔어요. 건설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50대 남자였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휠체어째로 어머니를 번쩍 들어 계단을 내려갔어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요. 그 뒤로 벌어진 일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새벽 2시 폭우 속에서 실종된 치매 어르신을 찾아 헤매고 매일 따뜻한 사골곰탕을 만들어 갖다 주고 고장난 것은 뭐든 고쳐주었어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국인의 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지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에미입니다. 도쿄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치매 초기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42살 간병인이죠. 직업이요? 예전에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의 전담 간병인이 제 유일한 직업이에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이 떠집니다. 어머니가 또 침대에서 내려와 현관문 앞에 서 계시네요. 신발을 신으려고 안간힘을 쓰시는 뒷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아요. 차가운 손이에요. 난방을 켜놓았는데도 어머니의 손은 늘 시립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십니다. 미안하다고 자꾸 폐만 끼친다고 하시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 억지 미소가 얼마나 무거운지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일본에서는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가장 부끄러운 일로 여깁니다. 저도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그래서 이 지옥 같은 일상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친구들에게 연락이 와도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어요. 사실 친구들 앞에서 이런 처지를 보여주기가 창피한 거죠. 한때는 잘 나가는 편집자였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들과 미팅을 하고 해외 출장도 다녔어요. 파리 도서전에도 참석했고 뉴욕의 유명 출판사와 계약을 성사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있어요. 3년 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죠. 그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처럼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점심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하더군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숨을 거두신 후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어요. 마치 잠든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그 얼굴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어머니의 증상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거나 가스불을 끄는 것을 깜빡한다거나 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증상은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제 이름을 부르지 못하셨어요. 저를 보시면서 누구세요? 하고 물으셨죠. 그날 저는 화장실에서 1시간을 울었습니다. 50년 가까이 키워주신 딸을 알아보지 못하시다니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회사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재택근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지면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화상회의 중에 어머니가 부엌에서 칼을 들고 계신 것을 발견한 적도 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결국 1년 전에 사직서를 냈어요. 15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동료들이 송별회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그들의 동정 어린 눈빛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회사를 나오던 날 아무도 모르게 혼자 엘리베이터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퇴직금으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간병 비용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어머니의 약값과 병원비 그리고 집 유지비까지 더하면 한 달에 30만 엔 이상이 나갑니다. 퇴직금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2년 안에 바닥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해요. 요양원을 알아봤지만 비용이 너무 비쌌습니다. 국가 지원을 받으려면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결혼을 한 적이 없습니다. 30살 때 약혼자가 있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괜찮은 남자였죠. 우리는 2년 동안 교제했고 양가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자 그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부모님 모시는 여자와는 결혼 못한다고 하더군요. 자기 부모님도 나중에 모셔야 하는데 양쪽 노인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렇게 3년간의 인연이 끝났습니다. 그가 떠난 후 한 달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때는 그를 원망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가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삶을 누구와 함께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이제 연애에 대한 기대도 접었어요. 42살에 간병 중인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오늘 아침도 어머니께 죽을 끓여드립니다.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시며 먹는 법을 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떠먹여드리죠. 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입을 벌리십니다. 이 모습이 너무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귀여워요. 저를 업어서 키우신 그 강인한 어머니가 지금은 제 손에 의지해 밥을 드시고 계시니까요. 역할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후에는 병원 예약이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해요. 문제는 우리 집 앞 계단이에요. 오래된 주택이라 경사가 가파르고 휠체어가 다니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계단이 12개인데 폭이 좁아서 휠체어 바퀴가 자꾸 걸려요. 매번 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어머니를 휠체어에 앉히고 뒤에서 밀면서 계단을 내려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죠. 지난달에는 바퀴가 미끄러져서 어머니가 쏟아질 뻔했어요. 그때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언젠가 큰 사고가 날 것 같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어요. 이웃들은 우리를 피합니다. 일본에서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죠. 저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 나라의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너무 외로워요.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밤에 혼자 울 때면 그런 생각이 더 간절해집니다. 지난주에 옆집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서 있는 것을 창문으로 봤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혼자서 무거운 짐을 나르더군요. 덩치가 컸고 피부가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말소리가 일본어가 아니었어요. 아마 한국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웃과 친하게 지낼 일도 없을 테니까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오늘 저녁도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습니다. 어머니께는 따로 죽을 끓여드리고 저는 차가운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죠. 예전에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특히 일본식 가정 요리를 잘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손수 요리를 해서 대접하곤 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어머니를 돌보는 데 쓰이니까요. 가끔 냉장고에 남은 재료를 보면서 예전 생각이 나요. 그때가 그립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봅니다. 42살인데 50살처럼 보여요. 다크서클이 내려앉고 피부는 푸석푸석합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화장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머리카락도 푸석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한때는 주변에서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거울 보는 것조차 두려워요. 이게 제 인생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밤 11시에 어머니를 재우고 나서야 저도 잠자리에 듭니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이마에 손을 얹어봅니다. 체온은 정상이에요. 하지만 깊이 잠들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밤중에 일어나실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밤에 깨십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반쯤 잠든 상태로 밤을 보내요. 숙면이라는 것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죠. 이 끝없는 터널에서 빠져나갈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체념한 채로 살아가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이미 제 사전에서 지워진 지 오래입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정기 검진일입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 어머니를 씻기고 옷을 입혀드렸어요. 어머니는 오늘따라 순순히 협조해 주셨습니다. 가끔은 옷 갈아입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면 저와 실랑이를 벌이느라 1시간이 훌쩍 지나가곤 하죠. 다행히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병원 예약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우리 집에서 병원까지는 버스로 30분 정도 걸려요. 여유 있게 출발해야 합니다. 9시가 되자 저는 어머니를 휠체어에 앉혀드렸어요. 어머니는 무표정하게 앉아 계십니다. 오늘 어디 가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의 무릎에 담요를 덮어드리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보험증과 진료 기록 그리고 어머니가 드시는 약 목록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밖을 내다봅니다. 오늘 날씨는 흐리지만 비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비 오는 날 휠체어를 밀고 나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우산을 들고 휠체어를 밀면서 계단을 내려가야 하니까요. 한 손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문제는 집 앞 계단이에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계단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집은 언덕 중턱에 있는 오래된 목조 주택이에요. 50년 전에 지어진 집이라 경사로 같은 것은 없습니다. 계단이 12개인데 폭이 좁고 경사가 급해요. 휠체어 바퀴가 계단 모서리에 걸리기 일쑤죠. 매번 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사고가 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저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 뒷바퀴부터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앞바퀴가 들리지 않아서 조금 더 안전하거든요. 한 계단 내려가고 멈추고 다시 한 계단 내려가고 멈추고를 반복합니다. 팔에 힘이 들어가요. 어머니 체중이 50kg 정도 되시는데 휠체어까지 합하면 70kg이 넘습니다. 42살 여자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무게예요. 5번째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휠체어 오른쪽 바퀴가 계단 모서리 틈에 끼어버렸어요. 앞으로 밀어도 뒤로 당겨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온 힘을 다해 휠체어를 흔들어 봤어요. 하지만 바퀴는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젊은 회사원처럼 보이는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출근길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였어요. 스미마생 죄송합니다. 금방 비키겠습니다 하고 연신 사과했죠.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옆으로 돌아서 계단 가장자리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더군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죠.
일본에서는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다시 휠체어를 흔들어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바퀴가 완전히 끼어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계단에 무릎을 꿇고 바퀴 사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바퀴와 계단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손가락을 넣어 빼보려 했지만 공간이 너무 좁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질 것 같았어요. 그 사이에 또 다른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중년 여성 2명이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인 것 같았어요. 저는 또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스미마생 스미마생 하고 연발했죠. 그들도 아무 말 없이 지나갔어요. 한 명은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혀를 차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왜 저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이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한때는 해외 출장을 다니며 커리어를 쌓던 여자였는데 지금은 계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앉아 계셨어요. 무슨 상황인지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다행이었어요. 어머니가 이 상황을 인식하셨다면 또 미안하다고 우셨을 테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또 사과할 준비를 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스미마생 하고 말을 꺼내려는 순간 투박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비키세요. 그러다 다칩니다. 일본어였지만 억양이 달랐어요. 분명 외국인의 말투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거기에 덩치 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피부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손이 투박하고 컸습니다. 지난주에 옆집으로 이사온 그 한국인 남자였어요. 그는 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를 옆으로 밀어내더니 휠체어 뒤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한 번에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휠체어째로 어머니를 들어올린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위험하다고 말리려 했지만 그는 이미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가고 있었어요. 12개의 계단을 단숨에 내려갔습니다. 숨 하나 거칠어지지 않더군요. 계단 아래에 휠체어를 내려놓고는 바퀴를 확인했어요. 끼어있던 돌멩이를 손가락으로 집어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움직인 거예요 하고 말하더군요. 저는 황급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여쭤봤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무표정하셨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연신 말했죠. 그런데 그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내저으며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감사할 것 없어요. 당연한 거죠. 한국 아저씨들은 이런 거 못 지나칩니다 하고요. 그리고는 저를 쳐다보며 덧붙였습니다. 내일부턴 혼자 끙끙대지 말고 벨 누르세요. 옆집이니까 금방 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에서 42년을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니요. 그것도 방금 이사 온 낯선 이웃에게요. 저는 아, 네 하고 어물쩡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럼 병원 잘 다녀오세요 하고 말한 뒤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그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것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내내 그 남자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 아저씨들은 이런 거 못 지나친다고 했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일본에서는 모르는 사람을 돕는 것은 오히려 신뢰가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 남자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검진을 받는 동안에도 그 생각이 계속됐어요. 투박하지만 따뜻한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일부턴 혼자 끙끙대지 말고 벨 누르세요. 그 말이 마음 한구석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아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진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어머니의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현재로서는 약으로 진행을 늦추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셨어요. 완치는 불가능하다고요.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다시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옆집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대문은 닫혀 있었고 인기척은 없었어요. 그 남자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냥 옆집 한국인 아저씨일 뿐이에요. 하지만 오늘 그가 보여준 행동은 저에게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3년간 홀로 버텨왔던 제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아직은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하루가 어제와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옆집 한국인 아저씨를 다시 만나지 못했어요. 아침에 창문으로 슬쩍 옆집을 훔쳐보곤 했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일찍 나가시는 것 같았어요. 아침 6시에 창문을 열어보면 이미 그의 집 대문은 닫혀 있었거든요. 어쩌면 바쁜 사람인가 봐요. 아니면 제가 일부러 피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 마음 한구석에 부담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일본에서는 신세를 지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게 예의예요.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보답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하죠. 하지만 저는 그에게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기 힘든 처지인데 말이에요. 요리를 해서 갖다 드릴까도 생각해봤지만 요즘 제대로 된 요리를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마주치는 것이 조금 두려웠어요. 어떤 얼굴로 인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늘은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셨어요. 아버지 어디 갔어? 아버지 어디 갔어? 하고 20번도 넘게 물으셨죠. 저는 처음 몇 번은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때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충격을 받으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며 언제 왜 내가 왜 몰랐지 하고 우셨죠. 같은 슬픔을 5분마다 새로 겪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아버지 지금 일하러 가셨어요. 저녁에 오실 거예요.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어머니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시며 진정하셨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 맞는 방법인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매번 아버지의 죽음을 새로 알려드리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저도 그 고통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점심때가 되어 어머니께 죽을 끓여드렸습니다. 오늘은 호박죽을 만들었어요. 단호박을 푹 삶아서 으깨고 찹쌀가루를 넣어 걸쭉하게 끓였죠. 어머니가 예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자주 해주셨던 맛이에요. 어머니는 한 숟가락 드시더니 맛있다고 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요즘 어머니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듣는 일이 드물거든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는 삶이에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택배도 아니고 누가 벨을 누른 걸까요? 혹시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먼저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그 한국인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큰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는데 땀에 젖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옆집 사는 김민수입니다. 그가 서툰 일본어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굵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네, 안녕하세요 하고 어물쩡 대답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는 손에 든 비닐봉지를 제게 내밀었어요. 이거 인사예요. 이사 왔을 때 인사를 못 드렸네요. 늦었지만 받아주세요. 봉지 안에는 과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사과와 배 그리고 귤까지 있었어요. 과일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싱싱해 보였어요. 일본에서는 이사 인사로 세제나 수건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과일이라니 조금 독특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지난번에 도움을 받았는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곤란해요. 그러자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무뚝뚝해 보이던 얼굴이 웃으니까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는데 그게 오히려 따뜻해 보였어요. 한국에서는 이웃끼리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받으세요. 안 받으시면 제가 더 불편합니다. 그 말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봉지를 받았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에 느껴졌어요. 일단 현관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차라도 대접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들어가면 폐가 되니까. 그냥 전해드리려고 온 거예요. 폐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일본어로 메이와쿠라고 했는데 발음이 조금 어눌했어요. 아마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일본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 달 됐어요. 일 때문에 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해요. 한국에서 30년 넘게 건설 일했거든요. 건설 현장이라고요. 그래서 손이 그렇게 투박하고 피부가 검게 그을린 거였군요. 30년이라면 20대 때부터 해온 거네요. 50대 중반의 나이에 외국에서 육체 노동을 하다니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싶었습니다. 가족은 한국에 계신 걸까요? 혼자 이렇게 멀리 와서 일하시다니요. 저는 그에게 정말 지난번에 감사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계단에서 휠체어가 끼었을 때 정말 막막했거든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또 손을 내저었어요. 그리고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그냥 드는 겁니다. 생각할 것도 없어요. 어르신이 위험한데 어떻게 지나쳐요. 한국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드는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일본에서는 남을 돕기 전에 10번은 생각해요.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오히려 신뢰가 되지 않을까, 거절당하면 어쩌지 하고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복잡한 계산 없이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인 거였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년 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누군가에게 기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낯선 외국인이 아무렇지 않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거예요. 그것도 아무 데 가도 바라지 않고요. 그가 제 표정을 보더니 조금 당황한 것 같았어요. 큰 손으로 뒷목을 극적이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서요.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말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고마우면 그냥 고맙다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부끄러워요? 그 말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된다고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혼자 해결해야 했고 남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무능함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오후에 현장 나가야 하거든요. 점심시간에 잠깐 나온 거예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아, 그리고 계단 힘드시면 진짜 벨 누르세요. 저 힘세니까 휠체어 정도는 문제 없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넓은 어깨와 단단한 뒷모습이 멀어져 갔습니다.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도 저런 넓은 어깨를 가지셨었죠. 든든하고 믿음직한 어깨요. 3년 전에 잃어버린 그 안정감이 잠깐 느껴졌습니다. 과일 봉지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과를 하나 꺼내 깎아서 어머니께 드렸어요. 빨간 사과가 싱싱했습니다. 어머니는 맛있게 드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이거 누가 줬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옆집 아저씨요. 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착한 사람이네. 얼굴이 선해 보여. 네, 정말 착한 분 같아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김민수라고 했죠. 이름을 알게 됐어요. 옆집에 사는 한국인 아저씨 김민수 씨. 50대 중반 건설 노동자.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동네에 이웃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요. 김민수 씨를 만난 뒤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몇 번 마주쳤어요. 아침에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나가면 그가 출근하는 모습을 보곤 했죠. 그는 항상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요. 목소리가 낮고 따뜻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직 그와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 짧은 인사가 하루의 시작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 주었어요. 오늘은 유난히 힘든 하루였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집안을 돌아다니셨거든요. 현관문을 열려고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머니를 다시 재우느라 1시간 넘게 씨름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여긴 집이에요. 하고 달래도 소용없었어요. 어머니는 집에 가야 한다고 자꾸 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집인데도요. 겨우 잠드신 줄 알았는데 5시에 또 일어나셨어요. 결국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이 퉁퉁 붓고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점심때가 되었지만 요리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마땅한 재료도 없었어요. 계란 2개와 시든 배추가 전부였습니다. 장을 봐야 하는데 어머니를 두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께는 남은 죽을 데워드리고 저는 그냥 물만 마셨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움직이기가 싫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쓰러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쓰러지면 안 됩니다. 제가 쓰러지면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요. 저녁 6시쯤이었어요.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갔어요. 혹시 택배인가 싶었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대신 문 앞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색 보온통이었어요. 크고 묵직해 보였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이고 손잡이가 달려 있었어요. 그 옆에는 반찬통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파란색이고 하나는 초록색이었어요.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서툰 일본어로 적혀 있었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사골곰탕이에요. 어르신이랑 같이 드세요. 나물은 맵지 않게 했어요. 그릇은 나중에 주세요. 김민수. 저는 그 쪽지를 읽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누군가가 저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준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어머니가 요리를 해주셨어요.
그 이후로는 계속 제가 혼자 해결했죠. 편의점 도시락이나 간단한 죽이 전부였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생각하며 국을 끓여준 것은 3년 만이었어요. 보온통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뚜껑을 열자 뜨거운 김이 확 올라왔습니다. 하얀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고기 냄새가 진하게 퍼졌습니다. 사골을 오래 고아서 만든 것 같았어요. 국물 색깔이 뽀얗고 걸쭉했거든요. 고기도 듬뿍 들어 있었습니다. 대파와 마늘이 함께 들어가 있어서 향긋한 냄새가 났어요. 반찬통을 열어보니 나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금치 무침과 콩나물 무침이었어요. 색깔이 선명하고 신선해 보였습니다. 참기름 향이 솔솔 풍겼어요. 정말 맵지 않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입맛을 생각해서 신경 쓴 것이 느껴졌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곰탕을 그릇에 덜어 어머니께 드렸어요. 밥도 한 공기 지어서 같이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 숟가락 드시더니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이거 맛있네. 누가 만들었어? 옆집 아저씨요. 한국 분이에요. 아, 그 착한 사람? 요리도 잘하네. 손맛이 좋아. 어머니는 맛있게 드셨습니다. 평소에는 밥을 잘 안 드시는데 오늘은 국물까지 싹 비우셨어요. 나물도 맛있다고 하시면서 젓가락으로 집어 드셨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가 식사를 제대로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저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국물이 입안에서 퍼지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너무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생각하며 이 음식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거든요. 사골을 고우려면 최소 4~5시간은 걸려요. 그 시간 동안 민수 씨는 저희를 생각하며 국을 끓인 거예요. 3년 동안 저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어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잊고 살았습니다. 뜨거운 국물 한 입이 얼어붙은 제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우는 것은 자제하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국그릇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우는 것을 보시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울지 마. 다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있잖아.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신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저를 재워주시던 그 손길과 똑같았어요. 저는 어머니 무릎에 머리를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빈 그릇을 들고 옆집으로 갔습니다. 벨을 눌렀더니 민수 씨가 나오셨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곧 출근하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안전화 끈을 매고 계셨어요. 저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어머니도 국물까지 다 드셨어요.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눈가가 더 깊어졌어요. 잘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어르신 입맛에 맞을지 걱정했거든요. 한국 음식이라 좀 낯설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잘하세요? 그가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어요. 혼자 살다 보니 배웠어요. 한국에서도 혼자 살았거든요. 밥은 직접 해 먹어야 덜 외롭더라고요. 뭔가 만들어 먹으면 그래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나요. 혼자 사셨다고요. 저는 궁금해졌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개인사를 함부로 물어보는 것은 실례일 것 같았거든요. 대신 다른 말을 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부담되시잖아요. 그러자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담 아니에요. 저도 어차피 밥 해 먹어야 하는데 조금 넉넉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늙은이는 고기 국물을 먹어야 기운이 나요.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끔 갖다 드릴게요. 거절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도 그랬다고요. 그 말에서 민수 씨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돌아가셨거나 한국에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뭔가 뭉클해져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가 시계를 보더니 말했어요.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오늘 현장이 멀어서요. 그릇은 천천히 주세요. 급한 거 아니에요. 그는 손을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서서 바라봤어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친절한 걸까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면서요. 일본에서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께 아침을 차려드렸습니다. 어제 남은 나물을 곁들여서요. 어머니는 오늘도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았어요. 식사를 하시면서 콧노래까지 부르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밝은 모습이었어요. 국물이 좋으면 기분도 좋아진다더니 정말인가 봅니다. 저는 창문으로 옆집을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는 이미 출근하셔서 집은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집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이 동네가 외롭지 않게 느껴졌어요. 빨간 보온통에 담긴 사골곰탕 한 그릇이 3년간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따스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민수 씨가 사골곰탕을 가져다 주신 뒤로 우리 사이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음식을 만들어 갖다 주셨어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한국 음식이 주였죠.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지만 먹다 보니 맛있더라고요. 특히 김치찌개는 살짝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어요. 어머니도 한국 음식을 좋아하셨습니다. 김치찌개를 드실 때면 맛있다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얼큰한 국물이 입맛을 돋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민수 씨가 음식을 가져다 주시면 저는 일본 과자나 음료수를 답례로 드렸습니다. 도라야키나 센베이 같은 전통 과자를 드렸더니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하시더니 제가 자꾸 드리니까 나중에는 받아주셨어요. 고맙다며 웃으시던 얼굴이 기억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음식을 주고받으며 조금씩 친해졌어요. 그날은 장마철이 시작된 직후였습니다. 비가 며칠째 쏟아지고 있었어요. 습도가 높아서 집안이 눅눅했습니다. 빨래도 마르지 않고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어머니는 습한 날씨에 몸이 안 좋으신지 하루 종일 누워 계셨습니다. 관절이 쑤신다고 하시면서 잘 움직이려 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장마철은 항상 우울해요. 햇빛을 못 보면 기분이 처지거든요. 저녁 7시쯤이었어요. 갑자기 집안이 깜깜해졌습니다. 정전인가 싶었는데 창문 밖을 보니 이웃집 불은 켜져 있었어요. 우리 집 전등만 나간 거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전구가 나간 것 같았습니다. 거실 천장에 달린 형광등이 문제였어요. 이 집에서 20년 넘게 쓴 오래된 형광등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어두운 것을 무서워하세요. 치매가 생기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어두우면 불안해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시거든요. 저는 황급히 핸드폰 손전등을 켜서 어머니 곁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이불을 움켜쥐고 계셨어요. 무서워, 무서워, 왜 이렇게 어두워? 괜찮아요. 어머니 전등이 고장났어요. 금방 고칠게요. 저는 어머니를 달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전구를 갈아야 하는데 문제는 천장이 너무 높다는 거였어요. 우리 집은 오래된 목조 주택이라 천장이 3m가 넘습니다. 사다리가 있어야 전구를 갈 수 있는데 저희 집에는 사다리가 없었어요. 예전에 아버지가 쓰시던 작은 발판이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의자를 쌓아서 올라갈까도 생각했지만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전기업체에 전화를 해볼까 했지만 이 시간에 올 리가 없었어요. 게다가 장마철이라 수리 요청이 밀려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막막한 심정으로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그때 문득 민수 씨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니까 이런 것에 능숙하실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시간에 도움을 요청해도 될까요? 폐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 반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일 텐데 찾아가면 실례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큰 실례거든요. 특히 저녁 시간에 찾아가는 것은 더더욱요.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 무서워하시는 것을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옆집 배를 눌렀어요. 잠시 후 민수 씨가 문을 여셨습니다. 편한 옷차림이셨는데 막 저녁을 드시던 중인 것 같았어요. 젓가락을 손에 들고 계셨거든요. 입가에 국물 자국이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에미 씨 무슨 일이에요? 저는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저녁 시간에 찾아와서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집에 전등이 나갔는데 천장이 너무 높아서 혼자 못 갈겠어요. 어머니가 어두운 걸 무서워하셔서요.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수 씨는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잠깐만요 하고 말씀하시더니 곧 연장 가방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가방이 꽤 컸어요. 무거워 보였는데 가볍게 들고 계셨습니다. 밥도 다 못 드시고 나오시는 것 같았어요. 가요. 빨리 고쳐드릴게요. 저는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 씨를 집으로 안내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어두운 방에서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민수 씨가 들어오자 어머니는 고개를 드셨어요. 아, 그 착한 아저씨구나. 왔어? 어머니가 민수 씨를 알아보셨습니다. 최근 들어 사람을 잘 못 알아보시는데 민수 씨는 기억하시더라고요. 저도 가끔 못 알아보시는데 민수 씨는 기억하시다니 신기했어요. 민수 씨는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옆집 민수요. 전등 고치러 왔어요. 금방 밝아질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민수 씨는 연장 가방에서 접이식 사다리를 꺼냈습니다. 작게 접혀있던 것이 펼치니까 2미터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전구와 드라이버도 꺼내셨어요. 마치 준비라도 해오신 것처럼 필요한 것이 다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은 다르구나 싶었어요. 민수 씨는 사다리를 펼치고 능숙하게 올라갔어요. 천장의 형광등 커버를 열고 안을 살펴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안전기가 나갔네요. 전구 문제가 아니에요. 잠깐만요, 이것도 있어요. 그는 가방에서 부품을 하나 더 꺼내셨어요. 5분도 안 되어서 뚝딱 고치셨습니다. 손놀림이 정말 빨랐어요. 스위치를 올리자 환한 빛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밝아졌네, 밝아졌어. 민수 씨는 사다리에서 내려와 어머니 곁에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어머니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어른의 손을 함부로 잡지 않거든요. 실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민수 씨는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손이 차갑네요. 따뜻하게 하고 계셔야 해요. 다음에 제가 맛있는 것 또 해올게요. 뜨끈한 국물 좋아하시죠? 어머니는 민수 씨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너 우리 아들 닮았어. 우리 아들도 이렇게 손 잡아줬는데.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에요. 아들이 없어요. 어머니가 또 착각을 하시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는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웃으면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음엔 제가 맛있는 거 더 해올게요, 어머니.
어머니는 아이처럼 웃으셨습니다. 민수 씨의 넉살에 완전히 마음을 여신 것 같았어요. 낯선 사람을 경계하시던 어머니가 민수 씨에게는 아들이라고 부르시다니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수 씨가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어요. 형광등 안전기가 오래된 거라 또 나갈 수 있어요. 다음에 시간 나면 통째로 바꿔드릴게요. 요즘은 LED 등이 좋거든요. 전기세도 적게 나오고 밝기도 좋아요.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자 그는 손을 내저으셨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30년 넘게 이런 일 했어요. 한국에서 집 수리 못하는 거 없었어요. 에미 씨도 고칠 거 있으면 말하세요. 다 고쳐드릴게요. 민수 씨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그를 배웅하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신기한 사람이다.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 한국 사람들은 다 이런 걸까요? 아니면 민수 씨가 특별한 걸까요? 어머니를 재우고 나서 저는 거실 불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환하게 밝아진 거실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민수 씨가 고쳐준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전등만 밝아진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도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3년간 홀로 버텨왔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민수 씨라는 사람이 제 삶에 들어온 후로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민수 씨와 알게 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민수 씨는 약속대로 거실 형광등을 LED 등으로 교체해 주셨고 화장실 수도꼭지도 고쳐주셨습니다. 물이 새던 세면대 배관도 손봐 주셨어요. 삐걱거리던 현관문도 기름칠을 해주셔서 이제는 소리 없이 열리죠. 그는 고칠 거 있으면 말하라고 했는데 정말 뭐든 고쳐주셨어요.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 집 전담 수리기사 같았어요. 음식도 꾸준히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한국 음식에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제육볶음, 잡채, 불고기 같은 것들을 해주셨는데 하나같이 맛있었습니다. 특히 불고기는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해서 밥이 술술 넘어갔어요. 어머니는 민수 씨 음식을 기다리실 정도가 됐습니다. 그 착한 아저씨 오늘은 안와하고 물으실 때도 있었어요. 민수 씨가 오시는 날이면 어머니 기분이 확 좋아지셨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컨디션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저를 정확히 알아보셨어요. 에미야 배고프다 하고 말씀하셨죠. 요즘 들어 저를 못 알아보시는 날이 더 많았는데 오늘은 좋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기분 좋게 아침을 차려드렸어요. 어머니가 밥을 잘 드시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점심때 민수 씨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라고 하셨어요. 평소보다 편안한 옷차림이셨습니다. 손에는 또 음식이 들려 있었어요. 갈비탕이라고 하셨습니다. 고기가 듬뿍 들어 있었어요.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어머니께 드리라면서 건네주시더군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민수 씨가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에미 씨 오늘 날씨 좋은데 잠깐 나가실래요? 제가 어머니 봐드릴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가라니요. 어머니를 두고요.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를 두고 나갈 수가 없어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요. 민수 씨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시간만요. 1시간만 나갔다 오세요. 동네 한 바퀴만 돌고 오세요. 에미 씨 마지막으로 혼자 밖에 나간 게 언제예요?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혼자서 외출한 것이 정말 오래됐어요. 병원에 가거나 장을 볼 때는 어머니를 모시고 갔고 그 외에는 집 밖을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하거나 하는 것은 3년 전에 그만뒀어요.
그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민수 씨가 제 표정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에미 씨 표정이 답이네요. 오래됐죠. 그래서 제가 봐드릴게요. 어머니는 저랑 친하시잖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어머니를 남에게 맡기고 나가도 될까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하지만 민수 씨가 계속 권하셔서 결국 용기를 냈어요. 그럼 30분만요. 30분만 나갔다 올게요. 민수 씨가 웃으셨습니다. 1시간 있다 오세요. 30분은 너무 짧아요. 공원까지 갔다 오세요. 여기서 10분 거리잖아요. 벤치에 앉아서 하늘도 보고 바람도 쐬고 오세요. 저는 어머니께 잠깐 나갔다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민수 씨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아저씨 있으면 괜찮아. 다녀와.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해방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나오는 것이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어요. 동네 공원까지 걸어갔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스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벚꽃은 이미 졌지만 실록이 눈부셨어요. 나무들이 초록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런 풍경을 얼마나 오랫동안 놓치고 살았던 걸까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조깅하는 젊은이들도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낯설었어요. 3년 동안 이런 평범함에서 멀어져 있었거든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돌아보니 민수 씨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캔커피 2개를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는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 씨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주무세요. 제가 텔레비전 틀어드렸더니 보시다가 주무시더라고요. 코 골면서 잘 자고 계세요. 현관문 잠그고 나왔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 씨가 제 옆에 앉으시며 캔커피를 건네주셨어요. 차가운 캔이 손에 닿았습니다. 민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에미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네, 뭔데요? 에미 씨 인생은 어디 있어요? 저는 그 질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어요. 민수 씨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에미 씨는 매일 어머니만 돌보잖아요. 어머니 밥 챙기고, 어머니 병원 데려가고, 어머니 재우고. 그러다 보면 에미 씨 인생은 어디 갔어요? 에미 씨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그런 건 없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좋아하는 것이요. 하고 싶은 것이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생존이었거든요. 어머니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그렇게 하루가 끝나면 쓰러지듯 잠들었어요. 제 인생은 어머니 인생에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민수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인생 지키느라 에미 씨 인생 버리면 안 돼요. 둘 다 소중한 거예요. 한국에선 힘들 때 같이 지고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면 쓰러져요. 같이 지고 간다고요. 저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일본에서는 자기 짐은 자기가 지는 게 당연했어요. 남에게 짐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은 민폐였죠. 하지만 민수 씨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힘들면 나눠서 지면 된다고요.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3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힘들다고 말할 곳이 없었어요.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계셨어요. 위로의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편안했어요. 억지로 위로받는 것보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감사해요, 민수 씨.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요. 민수 씨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웃이잖아요. 이웃끼리 돕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에미 씨도 앞으로 힘들면 말하세요. 혼자 끙끙대지 말고요.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배웠어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요. 하지만 민수 씨의 이 참견은 저에게 구원이었습니다. 차가운 개인주의 속에서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제 삶에 관심을 가져주고 제 안부를 물어주고 제 힘듦을 알아주는 것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민수 씨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동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의 옆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투박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에요. 말수는 적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제 옆에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민수 씨 말대로 코를 골면서 편안히 주무시더군요. 민수 씨는 손을 흔들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넓은 들판을 걸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울면서 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개운했어요. 그날은 장마가 절정에 달한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쏟아지더니 저녁이 되자 폭우로 변했어요. 천둥 번개까지 치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뉴스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라고 했어요. 외출을 자제하라는 경보까지 내렸습니다. 하천 범람 위험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창문을 닫고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천둥 소리에 놀라셔서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무서워하시면서요. 저는 괜찮아요. 금방 그칠 거예요. 하고 달래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처럼 제 품에 안기셨어요. 저녁 9시쯤 어머니를 재우고 저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빗소리가 너무 커서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북소리 같았습니다. 바람도 거세게 불어서 창문이 덜컹거렸어요. 그래도 피곤해서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고 있었어요. 무슨 꿈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에 눈이 떠졌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어머니가 움직이시면 바로 눈이 떠지는데 오늘은 너무 조용했거든요. 불안한 마음에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이불이 걷혀 있고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베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화장실을 확인했어요. 없었습니다. 부엌도 거실도 확인했어요. 어디에도 안 계셨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봤어요. 찬바람이 틈새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현관 바닥에 고여 있었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이 폭우 속에서요. 저는 미친 듯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냥 뛰쳐나갔어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였어요. 가로등 불빛이 빗줄기에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도로에는 물이 흥건했어요. 저는 어머니 이름을 부르며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빗소리에 제 목소리가 묻혀버렸어요.
저는 맨발이었습니다. 신발을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나온 거였어요. 슬리퍼 한 짝이 어디선가 벗겨졌습니다. 발바닥이 아팠지만 그런 건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돌에 긁혀서 피가 났지만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야 했어요. 5분, 10분이 지나도 어머니를 찾을 수 없었어요. 저는 점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 시간에 이 빗속에서 치매 어르신이 돌아다니고 계시다니요. 만약 차에 치이시면 어떡해요? 물웅덩이에 빠지시면요. 저체온증에 걸리시면요. 길을 잃고 헤매시면요. 온갖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비와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하지만 전화기도 안 가져왔어요. 집에 두고 나왔거든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손전등 불빛이었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밖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에미 씨, 민수 씨였습니다. 그는 비옷을 입고 손전등을 들고 있었어요. 장화까지 신고 계셨습니다. 완전히 무장을 하고 나오신 거였어요. 저에게 달려오시더니 물으셨습니다. 어머니 안 계세요? 창문으로 에미 씨가 뛰쳐나가는 거 봤어요. 무슨 일인지 알았어요. 제가 도울게요.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없어졌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빗속에서 어떡해요? 어머니가 어떻게 되시면 저는 어떡해요? 민수 씨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제가 찾을게요. 에미 씨는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이러다 감기 걸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가서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도 찾을게요. 같이 찾아요. 혼자 기다릴 수 없어요.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옷을 벗어서 제게 입혀주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에미 씨가 더 급하다, 제가 더 튼튼하니까 괜찮다 하시면서요. 우리는 둘로 나뉘어서 찾기로 했어요. 민수 씨는 동쪽으로, 저는 서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만약 찾으면 큰 소리로 부르기로 했어요. 30분 안에 못 찾으면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서쪽 골목을 샅샅이 뒤졌어요. 어머니, 어머니 하고 계속 불렀습니다. 목이 쉬어갔어요.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추웠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민수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미 씨, 여기요. 찾았어요. 저는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편의점 앞이었어요. 24시간 편의점의 불빛이 빗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편의점 처마 아래에서 누군가를 안고 계셨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구석에 웅크리고 계셨던 거예요. 비를 피해 처마 아래로 들어가신 거였어요. 저는 달려가서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나오셨어요? 어머니는 떨고 계셨어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 그대로였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도 발도 차가웠어요. 저는 어머니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살아계셔서 다행이다 하면서요. 민수 씨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어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따뜻했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그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 씨가 어머니를 업으셨습니다. 제가 업겠다고 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에미 씨는 지금 기운이 없잖아요. 제가 업을게요 하시면서요. 어머니는 민수 씨 등에 업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민수 씨는 묵묵히 걸으셨어요.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침대에 눕혔어요.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따뜻한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체온을 재보니 조금 낮았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민수 씨가 부엌에서 뜨거운 물을 끓여다 주셨습니다. 어머니께 따뜻한 물을 먹여드렸어요. 어머니는 이제야 진정이 되셨는지 눈을 감으셨습니다. 곧 잠이 드셨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만약 민수 씨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편의점 처마가 없었다면요.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민수 씨에게 거실로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 씨. 민수 씨가 아니었으면 어머니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평생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 씨가 황급히 저를 일으키셨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당연히 한 거예요. 이웃인데 당연한 거잖아요. 은혜 같은 거 아니에요. 저는 민수 씨 얼굴을 바라봤어요. 비에 젖어서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옷도 흠뻑 젖어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자신은 온몸이 젖어서 떨고 있으면서도 저와 어머니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그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세상에 이렇게 순수하게 남을 돕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투박하고 말수 적고 표현도 서툴지만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한국의 정이라는 것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폭우 속에서 어머니를 찾은 그날 밤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민수 씨는 이제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오셨어요.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잠깐 들르시고 저녁에 퇴근하시면 또 들르셨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오늘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뭐 고칠 거 없어요? 하고 물으셨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그 방문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민수 씨가 오시는 시간이 되면 저도 모르게 현관 쪽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초인종이 울리면 가슴이 설레었어요. 어머니는 민수 씨를 완전히 가족처럼 여기게 되셨습니다. 아들아, 밥 먹었어 하고 부르실 정도였어요. 민수 씨도 자연스럽게 네 어머니 잘 잤어요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를 못 알아보시는 날에도 민수 씨는 알아보셨어요. 그 착한 아저씨 왔네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죠.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외국인을 친아들처럼 따르시다니요. 어쩌면 마음이 통하면 피보다 진한 것이 있나 봅니다. 민수 씨의 정이 어머니 마음에 스며든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어요.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낙엽지는 가을이 왔고 이제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민수 씨는 저희 집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셨어요.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고 고장난 것을 고쳐주시고 어머니를 봐주셔서 제가 잠깐씩 외출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오랜만에 미용실도 가고 친구도 만났어요. 3년 만에 되찾은 일상이었습니다. 삶에 여유가 생기니 웃음도 돌아왔어요. 어느 날 민수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녁을 먹고 난 후였습니다.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맛있게 드시고 나서였죠. 요즘 저는 한국 요리를 배우고 있었어요. 민수 씨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민수 씨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에미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궁금해서 민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긴장된 것 같기도 했어요.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한국에 돌아가야 할 것 같았어요. 원래 1년 계약이었거든요. 회사에서 파견 나온 거라서요. 계약이 끝나면 돌아가야 했어요. 근데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어요. 3년 더요. 여기 남으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1년 계약이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럼 몇 달 후면 돌아가셨을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민수 씨가 떠나셨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혼자가 되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동시에 연장하셨다는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왜 연장하셨어요? 한국에 가족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 질문에 민수 씨가 잠시 머뭇거리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여기 두고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한국에는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 씨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에미 씨, 저 사실 한국에서 혼자였어요. 결혼했었는데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이는 없었어요. 아내가 아이를 원치 않았거든요. 저는 원했지만 아내의 뜻을 따랐어요. 그러다 결국 갈라섰죠.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요. 아버지가 먼저 가시고 어머니도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형제도 없어요. 외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온 거예요. 어차피 한국에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어디서 일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동안 왜 혼자 일본에 오셨는지, 왜 가족 이야기를 안 하셨는지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외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처럼요. 근데 여기 와서 에미 씨랑 어머니를 만났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이웃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는 가족 같아요. 아니, 가족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에미 씨랑 어머니 생각이 나요. 오늘은 뭐 도와드릴까, 뭐 해드릴까, 어머니 상태는 어떠실까, 그런 생각이요. 혼자 살 때는 이런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하루하루 살았어요. 민수 씨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투박한 이 남자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시다니요. 말수 적은 분이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에미 씨, 제가 너무 오지랖인 거 알아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 거 알아요. 처음에 에미 씨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힘든 사람 보면 도와주고 외로운 사람 보면 곁에 있어주고.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씨가 맞았어요. 그게 사람 사는 거였습니다. 저는 42년 동안 잘못 배워온 거였어요. 남에게 패 끼치지 말라고 혼자 다 감당하라고 배웠지만 그건 틀린 거였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서로 기대고 도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수 씨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없었으면 저는 아마 쓰러졌을 거예요. 3년 동안 혼자 버티다가 결국 무너졌을 거예요. 민수 씨가 저를 살린 거예요. 어머니도요. 저 민수 씨한테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민수 씨가 떠나실까봐 무서웠어요. 다시 혼자가 될까봐요. 민수 씨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3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저 안 가요. 여기 있을 거예요. 에미 씨랑 어머니 곁에요. 평생요.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 씨의 외로웠던 한국에서의 삶, 저의 지쳐갔던 간병 생활,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미래에 대해서요.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어요. 그로부터 석 달 후 저희 집 대문에는 새로운 문패가 걸렸습니다. 사토와 김이라는 두 개의 성씨가 나란히 적힌 문패였어요. 민수 씨는 저희 집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법적으로 결혼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가족이었습니다. 서류보다 마음이 먼저였어요. 어머니는 민수 씨를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민수 씨도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어요. 아침마다 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리셨습니다. 새 식구의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침에는 민수 씨가 어머니께 죽을 끓여 드리셨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어머니는 그 착한 아들 덕분에 밥맛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식사 후에는 셋이 함께 텔레비전을 봤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일본의 차가운 개인주의가 만든 간병 지옥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그 지옥에서 혼자 버텨왔어요. 아무도 손 내밀지 않는 세상에서 저는 천천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한국에서 온 투박한 아저씨가 그 높은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화려한 말솜씨도 세련된 배려도 아니었어요. 그냥 투박하고 뜨거운 정이었습니다. 힘들어 보이면 그냥 돕고, 외로워 보이면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전부가 저를 살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집 문패에는 두 개의 성씨가 나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사토와 김. 일본과 한국. 국적도 문화도 다른 두 사람이 한 가족이 되었어요. 진심은 언어보다 빠르고 국경보다 높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민수 씨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도 더 이상 외롭지 않으셔요. 아들이 생기셨으니까요. 봄이 오면 우리는 함께 벚꽃을 보러 갈 거예요. 어머니를 휠체어에 모시고 세 식구가 함께요.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봄나들이가 될 겁니다.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이에요. 어떠셨나요? 한국인 남성 민수 씨의 이야기가 가슴 뭉클하지 않으셨나요? 그는 특별한 것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도왔을 뿐이죠.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 당연한 것이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만의 따뜻한 문화죠. 누군가 힘들어하면 그냥 돕는 것. 외로워 보이면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계산하지 않고 먼저 손 내미는 것. 이런 한국인의 뜨거운 정이 지금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차가운 개인주의가 만든 간병 지옥에서 한국인 아저씨의 투박한 정 하나가 한 가족을 구원했어요. 대문에 나란히 걸린 두 개의 성씨 사토와 김. 이것이 진정한 한일 우호의 모습이 아닐까요? 국적도 언어도 달랐지만 진심은 통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손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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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